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톡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저희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계속할게요. 톡치님이 하실 부분이 1부 11장 새로운 우상에 대하여 네. 해주시죠. 네. 먼저 제가 우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 막연하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확실히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그러니까 어떤 맹목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나 숭배하는 대상인 아이돌. 도 우상이고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도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 우상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우상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그 신의 모형을 본떠가지고 만든 인형이나 조각상을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서 거기에 뭐 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걸 우상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니체한테는 이 기독교의 신도 우상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래서 우상이 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우상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책에 아직도 어딘가에 민족들이 있고 인간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 주변 이야기는 아니다. 여기에는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신을 대체하는 우상으로 바로 국가가 등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국가가 이미 있어서 그것이 새로운 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니체는 민족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나온 걸 보면 민족을 창조하고 그 위에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사랑을 제시해온 것은 창조하는 자들이었다. 저들은 이렇듯 생에 이바지해왔다. 저마다의 민족이 선과 악에 대한 저들 고유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웃 민족은 이해하지 못한다. 저마다의 민족이 자신들만의 양속과 율법의 전통 안에서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냈으니 어떤 민족이라는 것은 좀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나고 약간 독창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니체는 이 민족은 긍정을 했던 것 같아요. 국가에 비해서. 근데 이 국가는 이 민족을 없애고 통합하고 그러면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를 봤을 때, 국가는 온갖 냉혹한 괴물 가운데에서 더없이 냉혹한 괴물을 일컫는다. 이 괴물은 냉혹하게 거짓말을 해댄다. 그리하여 그의 입에서 나 국가가 곧 민족이라는 거짓말이 기어 나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 덫을 놓고는 그것을 불러 국가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절멸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저 많은 사람들 위에 한 자루의 칼과 100개나 되는 욕망을 내건다.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라는 것 자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들을 제압하고 절멸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지배자가 된 거죠. 국가는 또 사람들을 통제를 할 때 칼과 같은 권력으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을 하면 어떤 그거에 대한 대가로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종의 덫과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거짓말이다. 국가가 무엇을 소유하든 그것은 그가 훔친 것이고 국가는 매사에 거짓스럽다. 선과 악에 대한 언어적 혼란, 이 표지를 나 국가의 표지로서 너희에게 제시하는 바이다. 해서 국가의 모든 것이 허위다. 선과 악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국가라는 것 자체가 상상의 산물이잖아요. 네. 저희가 읽었던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사피엔스에서 그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국가에 대한 이야기? 글쎄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려가지고 네. 국가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고 상상의 산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만들어낸 것 자체가 다 거짓말이고 어떤 의도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정하는 선과 악도 사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저들 잽싼 원숭이들이 기어오르는 꼴을 보라. 앞을 다투어 서로를 타고 넘어 기어오르다가 서로를 진흙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들 있으니 모두가 왕자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다. 마치 행복이라는 것이 왕자에 앉아있기라도 하듯 정신 나간 짓들이다. 흔히 진흙이 왕자에 앉아있기도 하고 왕자 또한 진흙에 앉아있기도 하거늘.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도덕경 공부했던 거 엄청 생각났거든요. 네네. 네, 국가에서 막 사람들에게 얻기 힘든 재화를 보여주고 보물을 보여주면서 서로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악의 다툼을 하는 진흙탕으로 니체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가 의도한 대로 이런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심으로 서로 경쟁하는 비열한 힘의 의지가 구현되는 게 바로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때 그 니체가 국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이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라투스트라 집필 당시의 시대 상황이 일단은 프랑스하고 독일 프로이센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프로이센이었으니까 이때 프로이센이 승리함으로써 독일 제국이 이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커다란 어떤 국가의 개념을 보게 된 것 같고 이런 과정을 지켜본 니체가 반시대적 고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군대까지 장악한 독일의 독재자들을 가장 조악한 세력이라고 비판했지요. 그래서 이들 독재자들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대중을 선동하여 전쟁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증대시키고 국민들은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국력의 강화를 자신의 강화로 착각하게 하고 니체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할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곧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 드러났죠. 네. 나치로서. 네. 그래서 되게 이제 나치 때 이 니체 철학을 악용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보면 오히려 니체는 독일을 비판했거든요. 네. 그거는 좀 악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1882년에 삼국 동맹이 있었는데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이 세 나라가 프랑스에 대항해서 서로 연합을 맺은 거예요. 근데 1차 대전 때 이탈리아가 반대 진영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동맹을 맺을 때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탈리아가 다른 진영에 가게 된 건 또 명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거학은 철저히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지켜보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우상으로서 국가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국가에 있는 민중들, 근대 국가의 민중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민중들을 인간 말종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앞에서 인간 말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의 그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다. 국가는 바로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들이 바로 이 근대 국가의 민중들이고 이들을 쓸데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국가는 오로지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민중들 중에서 정말 이런 인간 말종의 이런 사람들만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유병원 씨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가는 저 낡은 신을 극복한 너희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싸움에 지쳐 있고 지친 나머지 이제 새로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다. 너희가 그에게 경배만 한다면 이 새로운 우상은 너희에게 무엇이든 주려 할 것이다. 국가는 이와 같이 너희 덕의 광채와 너희의 자랑스러운 눈길을 매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위법행시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국가에 현혹되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우상은 자신의 주변의 영웅들과 영예로운 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싶어 하지. 국가에 충성하는 위대한 그런 인물들을 위대하다고 축켜 세움으로써 많은 민중들이 그렇게 되고자 하게 하는 거죠. 충성하게끔. 여기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보라. 저들은 창조하는 자의 업적과 현자들의 보물을 훔쳐낸다. 저들은 저들의 도둑질을 불러 교양이라고 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교양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근대 국가에서 교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지혜, 고전에 담긴 위대한 인물들 그런 정신을 배우지 않고 그냥 지식만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거니까 훔친 것이나 다름없지 않냐라고 이제 교양을 비판하고 있고요. 아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여기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보라. 저들은 자나깨나 병들어 있다. 저들은 자신의 담즙을 토해내고 그것을 불러 신문이라고 한다. 저들은 서로를 개걸스럽게 먹어대기는 하지만 제대로 소화시키지는 못한다. 이 담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화액인데 이게 영미에서 토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나 원한, 절망 같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에 회피하고 도피하고 싶어 하는 것을 비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에 실린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사람들은 동정심을 느끼고 자기의 불행한 처지를 잊고 싶어서 도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우상이 국가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교양과 신문을 부정한 얘기를 보면 교양이나 신문이 국가를 공고히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죠? 현실적으로도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민중들을 인간 말종으로 머물러 있게끔 만드는 거죠, 얘네들이. 여론을 호도하는 계층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신문이라는 게. 네. 그리고 소위 교양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위선적인 면도 요즘 우리 많이 맞아요. 보게 되죠.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이죠.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쵸. 사람들이. 예. 맞아요. 네. 아, 이때부터
이런 걸 꿰뚫어 보고 있었군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우상, 국가에서 벗어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국가라는 곳이 끝나는 곳, 거기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냥 민중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국가가 끝나는 곳에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바로 리버맨시로 갈 수 있는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맨시는 국가 없이도 스스로 통치하고 입법자이고 창조자이고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자신이 통치되는 걸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니체는 새로운 우상을 국가로 갖고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라는 게 네, 확실하게 인지가 됩니다. 그럼 국가 개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니체가 말했던 국가와 지금의 국가는 또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말했던 국가는 괜찮지 않나요? 거기에서 오히려 그 민족이었을 때가 더 폭력적이고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반면에 국가는 굉장히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니체가 말했던 민족하고 또 국가의 개념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면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국가는 또 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네. 지금 국가가 진화가 됐다는 거죠. 네네. 최초에는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체가 살았던 시절에는. 네. 네. 그다음 제가 16장 이웃 사랑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이웃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이요. 이웃 사랑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계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니체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웃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너희 자신에 대해 좋지 못한 사랑이다. 들었죠? 니체는 이웃 사랑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웃 사랑은 동정에 불과하다. 우리가 말하는 이웃 사랑은 변질된 나쁜 자기애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으면요, 왜 니체는 이렇게 이웃 사랑을 나쁘게 봤냐면 이게 타인에 대한 이제 봉사, 이웃 사랑은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다라는 자기 위로나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이 불행한 처지를 잊고 싶어하는 마음, 난 저 사람보다 괜찮으니까 지금 나의 불행한 처지를 잊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대요. 우리가 최초에 그 공부할 때 이웃사랑은 최고의 덕으로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남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체는 이웃사랑은 절대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불건전하고 나쁜 자기에서 발로된 사랑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예요. 반대로 이제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면 이제 마더 데레사 같은 분들의 그 봉사 정신, 이웃사랑, 그리고 남부 수단에서 봉사 활동을 하신 그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 정말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사랑에도 물론 순수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랑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사랑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니체는 이웃사랑을 부정적으로 보았을까요? 그 부정적으로 본 글귀를 한번 찾아보면요. 너는 나보다 연조가 깊다. 너는 이미 성인의 반열에 올라 있지만 난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웃에게 몰려가는 것이다. 이걸 풀어보면요. 너는 나보다 연조가 깊다. 이 너는 결국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기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자기 사랑보다 오래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성인의 반열에 올라 있지만 자기 사랑은 아직 그렇지 못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인의 반열에 올라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평판이 좋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웃사랑에 몰려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높은 덕이라고 간주되어 왔고,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덕을 지닌 인간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서 나보다는 이웃사랑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글귀를 찾아보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참고 견뎌내지 못하며 너희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이웃을 유혹하여 사랑하도록 만들고는 그들의 가오로서 너희 자신을 미화하려 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찾기 위해,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잃기 위해 이웃에게 간다. 너희 자신에게 대한 좋지 못한 사랑이 너희의 고독을 일종의 감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웃 사랑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사려고 애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건강한 자기 사랑 없이는 이웃 사랑은 위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유혹을 해서 자기 자신을 미화하려고 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니체가 이렇게 추구한 것은 자기 사랑인데요. 왜 자기 사랑을 추구를 했냐면 무어맨시가 되는 길이 바로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글귀를 한번 찾아보면요.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더 숭고한 것은 더 없이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이웃에 대한 너희의 사랑의 대가를 치러주는 것은 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더없이 먼 곳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 서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간은 짐승과 위버맨시의 사이에 있는 자이다라는 글귀가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은 인간은 짐승하고 위버맨시가 되는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깝냐면요. 짐승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 위버맨시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더없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위버맨시고 멀리 있는 사람이 바로 위버맨시입니다. 니체는 이웃사랑보다는 자기 완성을 중시했는데 이렇게 자신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 저 위버맨시를 사랑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버맨시가 되려면 자기 사랑을 이웃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위버맨시에 가까워진 인간만이 남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 이웃사랑은 누가 하는 거냐면 위버맨시에 가까운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사랑만이 진짜 이웃사랑이고 그 외에는 별로 이웃사랑이라고 보질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16장 하려고 합니다. 독신이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제가 지난 1년 동안 납계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나부터 행복해지자. 그런 다음에 이 행복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현재 불행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 기저에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위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나의 이 힘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좀 나쁜 기저가 좀 깔린 상태에서의 이웃사랑이라서 이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이웃사랑은 나부터 행복해지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니체가 이거 가만 보면요. 그 사랑의 원천이 근본이 어디 있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이따가 2부에도 얘기를 하지만 힘의 의지의 그 발로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순수한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연민 다른 사람에 대한 복수심 안갚음이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는 사랑으로 보이고 평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내부에서 정말 나오는 그 마음 그 감정은 뭐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저 방금 네. 되게 재밌는 생각이 네네. 떠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이는 행동을 고지고대로 보지 말고 그 기저에 숨겨져 있는 힘의 의지를 파악하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되게 이걸 못하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아. 왜냐면 여자들이 말하는 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고 그 안에 깔린 힘의 의지를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니체가 잘하잖아요. 이게 어릴 때 여자들하고 계속 자라서 그러면서 그 여자들의 화법을 행간을 익힌 건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여자들 틈에서 있으면서 들은 말이 그 뜻이 아닌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어서 그 안에 숨겨진 그 힘의 의지가 뭘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방송 뜨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재밌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